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보험계약법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1강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영상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시청을 한번 해 주시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바로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계약법이 저는 사실은 이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나 강의를 구성을 할 때 여기에 가장 어떤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보험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는 손해사정에 정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학생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새롭게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24살 그때 이제 보험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용어, 뭐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소했고 생소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것이 쉽게 머리에 딱딱 박혀서 정리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보험계약법을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앞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 보험계약법을 할 때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정말 기초, 완전히 기초부터 시작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목 이름은 보험계약법이죠. 법에 대한 것이 당연히 주를 이룹니다. 법에 대한 것이.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법이라는 게 법 조문이 있죠. 법 조문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보험계약법에서 첫 번째 조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험의 완전히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하는 기초가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손해사정 이론 그리고 2차 과목에서 이어지는 무슨 보험 배울 때 베이스가 됩니다. 그때 가면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OT에서도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그때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왜냐하면 보험계약법 보험에 대한 기본 다 배우고 간다고 했어요. 손해사정 이론 갈 때는 어떻게 한다? 거기에 대한 거 중복된 거 다 빼고 갈 겁니다. 정말 손해사정 이론에 필요한 내용들만 집중해서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흐름을 타고 쭉 2차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커리큘럼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하구나. 한강 진짜 내가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다. 완전히 습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그때 좀 복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보험계약법은 어떻게 공부를 일단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과목별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을 조금 뽑아보면 우리 무슨 법이라는 과목 있죠. 무슨 법 그리고 또 무슨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론 또 더 나아가면 뭐 실무 이렇게까지도 가겠죠. 어찌됐든 크게는 이렇게 좀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과목을. 그러면 자 제가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해드려 볼게요. 자, 무슨 법 과목의 장점은 뭐냐면요. 법조문을 배우는 거죠. 법조문은 명확하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 보험계약법도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첨부 파일 올려드릴 건데
보시면 11페이지, 5장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여러분 보험계약법 뭐 어렵다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 5장 반 안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 보험계약법 5장 반 그냥 다 외울래 하고 외웠습니다. 시험 공부한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죠.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 이름이 보험계약법이에요. 근데 과연 불합격 점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내가 법조문을 다 외웠다 5장 반을 그럼 오히려 불합격하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점은 일단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 용어, 표현이란 제가 말을 쓸게요. 표현, 용어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법과목이고 법조문에 있는 용어를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내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범위나 표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5장 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얼마나 내야 돼요? 40문제를 내야 돼요. 그렇죠? 출제자가 문제를 40문제 내야 돼요.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 얼마나 됐어요? 43년 됐나요? 그러면 그 5장 반 안에서 여러분들이 43년 동안 40문제씩 출제를 매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표현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가. 자, 이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사실은 좀 정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시험에서 느끼는 이 과목 어려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도 익숙하지 않다라는 의미이실 거예요. 대부분은. 사실 그 시험을 그대로 가만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난이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과목에 있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이나 뭐 교재나 법조문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넣습니다. 이것 갖고 활용을 하고 응용을 해야 풀 수 있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난이도가 어려운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어때요? 암기 과목이라는 것은 이것도 정의를 하면 암기 과목은 내가 머릿속에 넣습니다. 넣은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가 높다라는 뜻은 머릿속에 넣은 것을 응용하고 적용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론 과목을 볼까요? 자, 이론 과목의 단점은 이것이 단점입니다. 뭐예요? 범위나 표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무슨 이론입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뭐 손해사정 이론을 보시면 여러 이제 교재들을 만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교재에 보면 당연히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라고 범위를 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론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이론이기 때문에 범위를 정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는 표현이나 용어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손해사정 이론이 서양에서 넘어왔습니다. 특히나 어떤 미국 쪽의 것을 많이 좀 가져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만드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그쪽에서 공부하신 학자분들, 교수님들이 오셔서 정리 이론을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고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고 또 그분들이 본인의 전공 서적을 쓰실 때 용어를 쓰십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전공 서적이 되고 교재가 되고 그것이 결국엔 출제할 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외국에서 배우면 다 영어로 배우게 되죠. 그렇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제각각이 돼요. 표현이. 하나의 영어 단어를 가지고도 표현이 제각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들은 한자가 섞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나 용어 같은 것이 사실 정리가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반드시 이 표현만 알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손해사정 이론 시험 문제는 대부분 어떤 단어가 나오잖아요. 단어가 나오면 뒤에 영어가 써 있습니다. 영어가. 되실까요? 영어가.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스타일도 법 과목은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간다면 이론 과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은. 그렇죠? 각각의 이론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장점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래서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면 이론 과목에서 점수를 조금 높게 받을 수가 있다. 왜? 난이도가 그렇게 사실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법 과목으로 들어오면 자, 법 과목 우리 1차에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이 있죠. 보험업법은 아까 말한 암기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죠. 외운 대로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입력한 대로 출력하면 되니까 암기 과목이니까 난이도는 낮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점수를 좀 높게 목표로 설정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이제 오래됐죠.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험업법은요, 여러분들 어렵게 하고 싶어도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보험업법이라는 것은 뭐뭐 할 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는 몇 개월 안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그 승인이냐 인가냐.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뭐 몇 개월이냐. 이 숫자가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응용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계약법은 그게 아니에요. 보험계약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우리가 계약을 맺는, 우리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죠. 그렇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그 상거래를 할 때에 적용되는 법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 주체와 경제 주체가 만나서 상거래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거기에 기준이 되고 적용을 시키는 법이 바로 보험계약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난이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와 판례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오랜 시간 시험이 오면서 그 비율이 적정하게 조금 이렇게 좀 정착화가 됐죠. 정착화가. 그래서 자, 이러한 특성을 아시고 지금은 이제 보험계약법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이 보험계약법을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계약법을. 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범위, 표현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법에 나온 대로 나옵니다. 즉 법조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 법조문을 강의 들을 때, 복습할 때 법조문을 프린트하셔서 항상 옆에 두고 하세요. 항상 언제든지. 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법조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법조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응용을 해도 법조문이 나옵니다. 왜? 보험계약법 시험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그럼 사례가 나오든 판례가 나오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뭐 조항은 뭐냐. 결국에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밖에서의 표현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보험계약법에. 보험계약.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 보험계약법의 기본기라고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보험계약법 시험입니다. 내가 보험계약법 법조문 5장 반 정도를 머릿속에 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불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시험에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보면 1차 시험은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평균 60점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잘 해놓으셔도요. 기본 점수는 나옵니다. 왜? 자, 여기가 100점이고 우리는 한 뭐 이 정도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60점만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매년 출제되는 내용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년 주기, 한 2년 주기로 출제된 내용도 들어갈 겁니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고 필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내용을 내는 거죠. 그렇죠? 아, 자격증 시험이고 이 내용은 최소한 알아야 돼. 이 내용 알고 있으면 합격 점수 줄 수 있어. 그것이 예를 들면 60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1년 주기, 매년 나오는 거 2년 주기 정도 필수적인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에. 그리고 나머지 그 위에 이제 여기를 고득점 영역이라고 부르면 그 고득점 영역에서는 이제 변별력을 주는 거죠. 응용을 하게 하거나 판례를 갖고 오거나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효율적인 공부라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에는 세 과목 다 전체 평균에서 딱 이 정도 들어오는 게 좀 여유 있다면 이 정도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전략을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맞게 강의를 구성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남으신 분들, 6개월 남으시는 분들, 3개월 남으시는 분들, 심지어 1개월 남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딱딱딱 맞춰서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제가 강사로서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이 내용은 1순위입니다. 이 내용은 뭐 1.5순위입니다. 이 내용은 2순위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아 나는 1개월밖에 안 남았네. 오케이. 일단 1순위만 무조건 외우자. 뭐 난 한 3, 4개월 남았네. 그러면은 2순위까지. 나는 많이 남았어. 그러면 진짜 좀 다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시든 간에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법조문 옆에 두고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응용력. 이 응용력을 이제 뭐 사례 문제나 판례 문제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사실 이것도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자, 간혹 강의를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전까지는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판례 강의를 따로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을 좀 듣게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사실은 학생분들한테 또 하나의 부담이죠. 그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보세요. 사례나 판례라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거죠. 그렇죠? 판결이 나는 거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절대적인 효력을 미치나요?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분쟁이 생겼어요. 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해서 이 관계에 적용되는 게 판결이죠. 다만 이러한 케이스들이 여러 개 쌓임으로 해서 이럴 때는 계속 이 판례를 인용하고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이론처럼 정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어떤 대법원의 정말 전원 합의체 판결 정도 말고는 실제 일반 어떤 법원에서의 판결이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그 말은즉슨 뭐냐면 최신 판례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 시험 문제라는 것은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어느 정도 딱 정립이 되고 보편화가 돼야 되는 것이 그런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되는데 최신 사례인데 최신 판례인데 아직도 막 논란이 불고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되시겠죠? 결국에 사례 판례 문제도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정립이 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강의에서 다 녹여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해드리는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 표현이. 그리고 간혹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 40문제에서 정말 이제 뭐 최신의 판례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최신의 판례들을 다 뒤져서 분석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이걸 한 번 더 돌려서 보겠습니다. 차라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전략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엔 당연히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가슴은 열정적으로 가되 머리는 냉철하게 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격증을. 만약에 우리가 뭐 대학원에 갔습니다. 학문을 연구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하면은 깊게 파고 정말 막 해결이 될 때까지 고민하고 사색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은 자격증 시험에 와서 그렇게 공부하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 판례 문제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기본 이론 하면서 다 녹여냈으니까 그 안에서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한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단연간에 조금 그래도 요청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화 부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심화 과정을 마련했다. 그렇게 마련을 한 건 아니고요. 뭐 한두 강 정도를 이렇게 해서 조금 심화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좀 판례, 좀 약간은 판례에 중점을 둬서 우리 시험보다는 판례에 중점을 둬서 그런 강의들, 그런 것들을 조금 마지막 부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대비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목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 사실 다 OT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 보험이란 뭔가? 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으실 때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들으실 때 교재에는 조금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고 외우고 할 것은 뭐냐면 법조문 그리고 제가 필기해드린 거, 그렇죠? 그것을 위주로 강의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험이란 뭐냐? 자, A씨가 있습니다. A씨가 있는데 A씨의 나이가 55세 정도 돼요. 5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A씨의 뭐 진단 병력이라든가 여태까지 뭐 병원 다닌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됩니다. 50% 정도. 그럼 암에 걸렸을 때에 예상 손해를 생각해 보니까 치료비가 뭐 한 1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타 일을 이제 입원을 해야 되니까 뭐 일을 못하는 손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해서 또 1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총 합이 이제 2억이 되겠죠. 이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A가.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좀 보험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A 입장에서는 50%의 확률로 2억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죠? A는 50%의 확률로 2억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현재 55세 나이에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A가 너무 불안하다. 나 이거 돈 없는데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보험에 가입을 하면 A가 보험회사한테 뭘 줘야 되죠? 뭐를 줘요? 보험료를 줍니다. 보험료, 보험금 많이 헷갈리실 건데 우리가 보험회사한테 주는 게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제가 이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P라고 할게요. P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료를 뭐 월 5만 원을 줬습니다. 월 5만 원을 보험료로 줘요. 그러면 자, 이렇게 주고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해놨습니다. 보험을. 자, 그런데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왜 제가 굳이 보험 사고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냥 사고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 이 지금 보험이 한마디로 어떤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암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암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암에 대한 것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 거죠. 즉 그러면 여기서의 보험 사고라는 것은 보세요. 만약에 A씨가 암이 걸린 게 아니라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돈 줘야 돼요? 아니죠. 이건 암보험이에요. 암에 걸렸을 때 그리고 암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주는 보험이 암보험이죠. 즉 보험사고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뭐예요? 보험사고라는 것이 암의 진단 그리고 치료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이 곧 보험사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보험사고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A한테 뭐를 줘요? 보험금을 줍니다. 그것을 제가 앞으로는 I라고 표현을 할게요. 보험금을 2억을 줍니다. 2억을. 이게 보험이죠. 이게. 자, 그럼 이것을 조금만 심플하게 가져가면 이런 거죠. 자, A는 뭐를 떠안고 있었어요? 위험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떠안고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에요? 2억의 손해가 50%의 확률로 날 위험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주고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습니다. 2억을.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을 때는 2억의 위험을 내가 떠안고 있었습니다. 50%의 확률의 위험을. 그렇죠? 그런데 보험에 보험료를 주고 보험에 가입한 순간부터는 이 위험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위험이.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A는 보험회사한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 되시겠죠? 자,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가 A가 가진 위험을 인수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담보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담보했다. 이게 보험이죠.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쵸? 즉 결국에는 가입자가 보험 가입을 통해서 보험료를 내므로써 본인의 위험을 보험자한테 전가시키는 거.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의 위험을 인수 담보하는 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강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진행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것은 뭐냐면요. 당연히 이 개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구나. 보험계약법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몇 개월 남았으니까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히 짜보세요. 네, 짜보시고 방금 정리했던 거 반드시 습득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세요. 제 강의가 우리 커리큘럼 자체가 어떻게? 중요한 거 흐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흐름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고 그거 토대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복습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도 한번 짜보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이 OT를 보고 1강을 보시면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어디에? 시험 공부하는 측면에서의. 그래서 제가 이때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쭉 쓰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단연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제 안에서는 약간이 이것이 이제 조금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립이 좀 약간 이론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통계적으로 좋다. 저도 조금 강의를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이런 노하우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 강의 보시고 나서 그런 궁금증도 여러분들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저희 시대에듀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에 오셔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글로 표현하는 데 물론 한계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표현하고요. 제가 또 이제 특히나 이 손해사정사는 정말 신경을 써서 질문 게시판을 자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글로 자세히 표현이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다 기억해놨다가 강의 중간중간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일 것 같아서 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시간을 내서 할 거니까 얼마든지 좀 질문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